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 중반대로 다소 주춤했지만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추세가 좀 꺾였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별 변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안정적으로 추세를 보려면 3, 4일 이상은 예. 봐야 되고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주말에 검사를 좀 덜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좀 환자 수가 적은 편이라 지금 월요일 지난 일요일에 발생한 환자 숫자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예, 말씀이시죠?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지난 며칠 사이에요. 좀 강화된 거리두기나 네. 그 성과를 가늠하려면 역시 이것도 한 3, 4일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확진자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예. 그 소위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깜깜이 예.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도 봐야 되고요. 지금 그 N차 감염의 형태로 계속 감염의 고리가 이어지는지도 봐야 되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의 숫자가 이제 다 검사가 다 돼가는 과정이라 줄어들겠지만 지방으로 이게 확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환자는 줄지만 지방의 환자의 추이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그 깜깜이 환자 비율이 네. 지금 아직도 20%. 이거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예, 굉장히 높은 예.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설정할 때 5% 미만으로 유지되면 현 상태를 유지하고 그보다 더 높아지면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20% 정도 수준이고요. 20%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조용한 전파자의 숫자가 그에 비례해서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주위에서 언제 어디든지 코로나19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욱 그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긴박한 예.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의 측면만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로 격상하고 조기에 불길을 잡는 게 브레이크를 잡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그 일상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당국이 방역의 효과와 그게 사회 경제적인 효과 두 가지를 가늠해 가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정도로 3단계로 격상을 할지를 이제 아마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내일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 네. 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아주 긴박한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 3단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 10명 이상 모이는 게 이제 금지되고요. 그게 우리가 바깥에서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의를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모임이 금지되고, 그래서 이제 중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카페, 학원, 유치원, 그리고 식당 예. 등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식당도 야간 영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필수 인원이 아니면 재택근무를 권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 민간 부분은 이제 권고하기 때문에 각 그 기업이나 이제 직장별로 판단해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저희 같은 방송국들도 한 10명 이상 모여서 회의를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3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공공기관에선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다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요. 네. 예. 이 방역 사태의 긴박성도 있지만 경제적 파괴력이나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될 거고요. 예.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지금 비정규직들이 예. 그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예.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정부 당국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이 방역만 고려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엔 지금 3단계로 격상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예.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를 아는 감염,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감염된지를 알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신속한 진단과 역학조사, 접촉자의 격리로 통제가 가능한데 예.
이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 검사와 역학 조사, 격리로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국민들 간의 접촉을 줄여야 그 감염의 사슬을 끊을 수 있고 예. 소위 깜깜이 감염의 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 그리고 그로 인한 감염자의 숫자 특히 이제 지방에서의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의 이제 그 감염자의 숫자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깜깜이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덜 만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군요. 이게 네, 추적이 안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예. 그렇다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수도권에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만약 너무나 긴박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근데 오히려 지금 예. 이제 수도권은 그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사가 이제 진행이 돼 가면서 예. 확진자의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요. 예. 지방은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가 지난 이제 일요일 날 약간 준 상태라 오히려 그 지방에서 3단계 거리두기가 지금 선제적으로 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지방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게 근데 수도권은 워낙 이제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은 예. 수도권대로 필요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필요한 상황이라 예. 그 이 조용한 전파자에 의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을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예. 지방까지를 포함해서 3단계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요. 환자가 계속 급증하면 네. 중환자가 늘 것이고 그 네. 중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중환자 병동, 병실 네.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태인가요? 교수님 보시 어떻습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로는 이제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되게 몇십 개의 병상이 늘 남아있다 이렇게 정부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약간 허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만큼이 실제로 가용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환자 발생 수가 어느 날은 뭐 그 400명 가까이 늘어나고 어느 날은 또 한 150명, 200명 이렇게 늘어나서 그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을 좀 일정 정도로 그 안정적으로 예비 병상을 확보할 수준으로 이게 병상이 있어야 되는데 늘 정부가 오늘은 몇 병상 더 확보했습니다. 몇 병상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중환자 병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근본적으로 좀 중환자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상당히 계속된다면 중환자 병상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병상을 상당 부분을 소진하고 이제 소수의 병상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지금처럼 환자 수가 계속되면 이제 그 대구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가 수도권에서도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야겠군요. 네. 그 치료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렘데시비어를 3개월치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확보가 어렵다는 뉴스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우리?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그러니까 렘데시비어가 그렇게 효과가 아주 뛰어난 건 아니라서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수요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은 상황이라 뭐 그 공급 부족 때문에 환자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잠깐 리포트 교수님도 보셨지만 미국 대통령이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혈장 치료제?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혈장 치료제라고 하는 게 그 환자가 회복된 다음에 그 혈액으로부터 항체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량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혈장 치료제가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그 확증을 할 수 있는 아주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가 나와 있는 수준 아니라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뉴스를 찾아봤는데 미국 FDA가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그 승인의 근거가 되는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이것도 약간 지금 미국의 상황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시는군요. 우리의 임상은 아직까지 자료가 없습니까? 일부 자료가 나온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 역시 좀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증의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아니면 경증의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중증의 효과가 있고 초기에 사용하는 경우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요?
그렇지만 이제 병마다 다르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메르스나 에볼라 때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19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조금 더 이게 환자들한테 실제 적용을 해보고 임상의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걸 치료제로 쓴다고 해서 초기에 어떤 획기적인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이거는 아직까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군요. 네, 예.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엔 저런 어떤 미국의 긴급 승인 행위가 약간은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시는 거고요. 그 의료 어떤 전공의들 파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뭐 한번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정부가 그 의과대학 정원을 400명을 늘려서 그 중에 300명을 의사 인력이 부족한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 10년간 졸업 후 10년간 일을 하는 인력으로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그 정책 결정을 할 때 미리 본인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지역에서의 의료 접근성이 좋아지기 어렵다. 그것만으로는 그런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제 일단 정책 결정을 한 이후에는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해서 세부적인 집행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의료계는 정부를 못 믿겠다고 하고. 교수님, 잠시만 중앙대책본부 브리핑, 정례 브리핑 듣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 듣겠습니다.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5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665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9명으로 80.5%가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3,137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이 증가하여 32명이며 사망자는 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3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75명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 발생 장소는 21개소가 파악되었고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15명이며 N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총 186개의 장소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8월 15일 집회와 관련하여서는 조사 중인 4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6명입니다. 경찰 7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41명입니다.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관련하여 8월 22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 접촉자 조사 중에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며 직원 9명과 직원의 가족 1명입니다. 전남 순천시 홈플러스 푸드코트 관련 집단 발생이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무한그룹과 관련성이 확인되어 무한그룹 관련 집단 발생으로 재분류되었으며 8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에 2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25명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8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4명이 확인이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4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외국인이 5명이었으며 추정 유입 국가는 아시아 지역이 5명, 유럽이 2명, 아메리카, 미국 1명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162.1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보다 13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수도권의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136.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4%를 차지하였습니다. 반면에 해외 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12.1명으로 발생하여 이전 2주에 비해서는 9.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집단 발생 건수도 지난 2주간 30건 이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인 미분류 사례의 비율도 18.5%로 증가하고 방역만 내의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에서 30대의 비중이 25.2%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60대 이상의 비중이 31.7%로 증가하였습니다. 일일 평균 위중증 환자도 14.8명에서 8명으로 14.1명에 비해 증가한 상황입니다.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 발생이 1,561명으로 64%이며 조사 중인 사례가 451명, 18.5%로 주로 국내 지역 집단 발생과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염의 그 전파 양상을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 집회, 방문 판매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등 생활공간 및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달에 집단 발생 주요 사례를 보시면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종교시설, 그리고 스타벅스나 분식집 또는 실내 체육시설이나 유흥시설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이 많았고 그 밖에 어린이집 또는 의료기관 또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노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계속돼서 그 방문 판매나 사업 설명에 관련돼서도 집단 발병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골드트레인과 서울 강남의 역삼동 신일 유토빌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관악구 무안그룹 관련해서는 다단계 방문 판매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등의 사업 설명회 등과 관련된 집단 발병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감염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는 정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실시하고 교회 주간의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를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근에 에어컨 사용의 증가로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환기를 해주시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은 모임 참석 자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 면회 및 방문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 조치를 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위험 시설인 방문 판매 업체는 집합 금지 명령을 준수하고 중장년층께서는 방문 판매 관련된 행사 또는 다단계 업체, 가상화폐 관련 사업 설명회 등은 참여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서울 8.15 집회와 관련하여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8월 21일 금요일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집회의 종류와 무관하게 검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자 확인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안내를 받으시더라도 14일간의 잠복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외출은 자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이 생길 경우에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점, 카페. 자, 교수님 아까 전공의 파업 여쭤보던 거 다시 좀. 네네네.
의사 정원을 근데 일단 부족한 건 현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네, 예. 그 뭐 OECD 국가에 비해서 인구 1,000명당 1명쯤 부족하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인 걸 고려하면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한 5만 명 정도가 예. 현재 상황으로 더 필요하고요. OECD가 그 사이에도 계속 이제 그 의사 수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는 이제 상당 기간 뭐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 거죠, 지금? 예,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거는 맞는 예.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의료 취약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지금 국민들이 뭐 응급, 중증, 분만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의사 수를 늘리는데 합의를 하고 네. 그 나머지를 합의해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비판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 그 전체 방향이 틀리지 않았는데 저렇게 파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제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그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고 실패할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게 실제 이유인지 아니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인지에 예.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아마 명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교수님 보시기엔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이 네. 지금 자체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글쎄요, 그 결국은 이제 국민들께서 이 문제의 어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좀 이해하시고 예.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여론을 형성해 주시는가에 따라서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지 않기 위한 명분이라면 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서 한다는 건 더욱 비난의 어떤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그 국무총리와의 회담을 어제 제안을 했었고 예. 아마 긴급 회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뭐 다행스럽게 전공의협의회에서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겠다고는 했는데 이제 코로나 진료라는 게 크게 나눠 보면 선별 진료와 예. 응급실에서의 진료와 중환자실에서 진료로 나눠 볼 수 예. 있는데요. 지금 전공의협회가 얘기하는 거는 선별 진료소에서의 진료인 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국민들한테 제일 필요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응급실에서의 진료와 중환자실에서의 진료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지금 그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말씀하셨지만 선별 진료 자체도 뭐 문제겠지만 네. 정작 어떤 생명에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그 파업의 어떤 효과나 그게 유지될 수 있다는 폐해가 네. 유지될 수 있다는 상황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응급실에서 대부분의 전공의가 다 철수한 걸로 지금 예. 알려져 있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교수와 전문의 중심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같은 체제로는 장기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예.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중환자가 급증해서 그게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부하가 더 걸리면 아마 오래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어떤 이 전공의들의 주장의 그 무게추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기 위한 어떤 명분에 불과하다면 이 명분을 위해서 인명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했다면 의사로서는 비난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파업을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파업을 할 때 지켜야 될 첫째 윤리적 조건이 환자의 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환자실과 응급실과 같은 필수 의료 시설에서는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 파업은 필수 의료 시설에서의 인력을 철수시키면서 하는 파업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윤리적 측면에서 비난받을 여지가 많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사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의대 정원은 늘리고 네. 어떤 방향이 더 있어야 될까요? 지금 실제로 그 의대 정원을 늘린 게 의료 취약지에서 또는 필수 의료 시설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하는 걸로 이어지려면 이제 취약지에 있는 병원을 적정 규모로 확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0병상 정도의 종합병원으로 예. 확충을 하고요. 예. 그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이제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중환자는 보내고 경환자는 돌려받고 하는 등의 이제 그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 이게 그 공공의료나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취약지에 있는 의료 수가나 대도시의 의료 수가나 다 같은 수가를 쓰고 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골에는 환자도 적고 그 의료 인력을 고용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가산을 해주거나 하는 정책이 이제 같이 추진돼야 하고, 그걸 이제 정부가 그런 정책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예. 그 부분에 대한 불신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쪽 방향으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공의들이나 의사협회 파업은 거기 정부에 대한 불신인가요? 네,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을 때 뒷부분에 그 지역 의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의 규모를 적정 규모로 키우고 수가를 올리고 하는 등의 이제 대책이 들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잘 보지 않고 의사들이 반대하는 경향도 있고 예. 또 그걸 봤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응급실에서의 어떤 처수는 의사윤리로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 말씀이 귀에 많이 들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